합시다. 1950년대 뉴욕의 지방법원에서 이야기는 시작하고요. 배심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검사인 캐넌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살인사건이 입증이 되기 위해선 죄체, 즉 죽은 이의 사체가 있어야 하는 거지만 납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있다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도 충분히 죄를 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던 직원인 레딕을 죽인 후 시신을 토막내어 훼손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증거가 남아있다라며 말을 이어가는데,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피고인이란 자가 고용인인 레딕을 죽였다고 의심받고 있지만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인 거고요. 검찰 측에선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인인 정황이 있으니 이후 법정에서 그걸 공개하겠다라는 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루라는 이름의 마술사의 시점으로 넘어가는데, 그는 길을 걷던 중 택시기사와 언쟁을 나누는 텔리라는 여성을 돕게 되고요. 그녀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무작정 가방 2개만 들고 대도시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루는 자신의 마술쇼에서 조수로 일해보지 않겠냐며 텔리에게 권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화면 구성상 보셔서 아실 텐데 이 소설은 한쪽에선 레딕이라는 남성의 죽음에 대해 검찰이 죄를 묻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마술사 루와 텔리라는 이름의 여성이 우연히 만나 이후 이야기를 이끌어 갈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장면을 법정으로 넘겨볼 텐데, 검찰이 내려가자 변호사인 덴먼이 배심원들에게 말을 하는 게, 이번 사건은 시체도 없고 동기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희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이 대변하는 피고인은 기소가 되긴 했지만 자신이 무죄인 걸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말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왜 그를 범인으로 모는 건지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야 한다, 이런 말인 건데, 그 말에 검사는 시경 소속의 데니얼이라는 경찰을 증언석으로 부르게 되고요. 지난 11월 속초저택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경찰인 데니얼이 당시의 상황을 돌이키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는 굴뚝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누군가가 공중전화를 통해 제보를 하였다고 말을 하고요. 이에 출동 후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자 한참이 지나서야 피고석에 앉은 남성이 얼빠진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고 그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 안쪽을 뒤져보게 되는데, 커다란 화목 보일러 본체는 방금까지도 작동한 듯 뜨거운 열기를 뿜고는 있었지만 내부는 희한하게도 깔끔히 치워져 있는 모습이었다고 말을 하고요. 주변 정황이 너무나도 의심스러워 샅샅이 살펴보니 거의 보이지 않는 바닥 틈 사이에서 잘려진 사람의 손가락이 발견되었다고 경찰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 일부가 담긴 유리병을 들어 보이며 이를 증거로 제시하게 되는데, 이에 변호사가 남잔지 여잔지 누가 걸었는지도 모르는 전화를 받고 경찰이 무작정 출동을 한다는 게 통상적이냐고 묻게 되고요. 앞으로 뉴욕시 보일러 청소는 경찰에게 맡겨야겠군요 라며 배심원들의 반응을 슬며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루의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어느새 텔리는 마술쇼의 훌륭한 조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를 벗어나 공연에 활기를 더하는 존재로까지 성장하자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헌데 그러던 어느 날 매일 공연을 하던 남편이 숙소로 돌아와 보니 아내의 얼마 되지 않은 짐 중 하나인 가방이 사라지고 없다는 걸 눈치채게 되는데,
루는 처음 텔리를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짐이 가방 2개뿐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신경 쓸 거 없다는 말투로 필요가 없어서 그냥 버렸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루는 아내인 텔리가 무언가 말하길 꺼려하는 듯 싶어 캐묻지는 않았지만 도시로 오면서 가지고 있던 짐 중 하나를 그냥 버렸다고 하며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장면은 다시 법정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번엔 현장 감식반 대원인 해럴드를 불러놓고 검사가 그을리고 찌그러진 총알 하나와 병원에서 만든 가짜 치아를 보여주더니 이게 무엇인지 알겠냐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해럴드는 보일러 제바지 사이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들이라고 알려주게 되는데, 검찰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석탄이 타고 남은 보일러 바닥에 사람의 의치와 쏘여진 총탄이 있었다, 이 말이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밖에 무언가 특이점이 있던가요? 하고 묻자 해럴드는 보일러실 구석 쓰레기통 안에서 길다란 뼈 조각 또한 발견되었다고 말을 하더니 그것 또한 증거품 중 하나로 추가되었을 거라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변호사인 덴먼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는 방금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당신이 발견한 것과 같다는 걸 어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며 묻게 되고요. 이에 해럴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집안에 있던 붉은 매니큐어로 자신만의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볼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덴먼은 아, 그렇군요. 전 당신이 항상 붉은 매니큐어를 들고 다닌다 착각했네요 라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으론 이거 검사 측에 유리한 증거가 나왔는걸 이라고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은 넘어가는데, 루는 텔리와 함께 하루에 3번씩 공연을 하며 바쁜 일정을 쫓아서 생활했지만 그녀의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그닥 알고 있는 게 없었고요. 어릴 적 일찍 부모를 여인 후 키워주신 삼촌이 인쇄판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 정도만 어딘가에서 들었던 기억이 날 뿐, 이전에는 그녀가 어디에 살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해 루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그는 현재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행복은 잠시 머물렀다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날부터 숙소로 알 수 없는 남성의 전화가 자주 걸려오게 되고요. 그때마다 텔리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민을 하자 루는 왜 그런 거냐며 진지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러자 텔리가 조심스럽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루에게 털어놓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인쇄판을 만들었다는 삼촌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는 퇴직 후 돈벌이를 구하던 중 그린 리프라는 남자를 만나 새로운 일거리를 얻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헌데 텔리는 이전부터 삼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 일을 해주고도 돈을 받지 못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일인가 싶어 삼촌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위조지폐 동판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나쁜 일에 엮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텔리는 혹시나 경찰이 나타나 삼촌을 잡아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게 되고요. 불안한 마음에 동판을 가지고 집을 나선 후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몰래 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텔리는 삼촌이 사고로 위장되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에 텔리는 그 모습에 겁을 먹고 무작정 가방에 동판을 숨긴 후 뉴욕으로 올라왔던 것이었고요. 다행히도 루를 만나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가 싶었지만 최근 들어 삼촌에게 일을 의뢰한 그린리프라는 남성이 결국 다시 텔리를 찾아내 연락을 취해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동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하자 텔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이 말을 들은 루는 일전에 가방을 버렸다고 하지 않았냐며 이제는 동판이 사라지고 없다고 말하면 되지 않냐라고 대묻게 되고요. 이에 텔리는 뒷밤 가득 마스카라가 번지게 눈물을 흘리더니 옷장안 구석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동판을 다시 꺼내어 루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텔리가 가방을 버렸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동판은 못 버리고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 건데,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법정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번에는 정인석에 베테랑 검시관인 하워드가 올라가 있는데, 그를 부른 요지는 보일러실에서 발견된 자귀에 단백질 조각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검사는 바닥에 재를 긁을 때 쓰는 자귀를 들어 보이더니 여기에서 미량의 어떤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게 사람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며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검시관인 하워드는 오랜 경력을 말해주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혈액형도 레딧과 동일한 O형이더군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에 검사는 예상했던 답변인 듯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요. 다음으론 일전에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뼈 조각을 들어보이며 이건 무엇인지 아시겠냐며 설명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에 하워드는 형태로 봐선 사람의 허벅지뼈 일부이지 않나 싶다고 말을 하더니 대략적인 크기로 봐선 키가 180 전후의 남성인 듯 보인다는 소견도 전해주게 되는데, 그 말에 검사는 또 한 번 사라진 레딕이 이전에 작성한 기록과 동일하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름에도 아니라고 할 거라는 듯 변호인 측을 힐끔 내려다본 뒤 다음 증인으로는 뉴욕시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스탠리라는 남성을 증인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바지 아래에서 발견된 의치를 보여주며 이게 누구 건지 알겠냐고 묻게 되는데, 이번에도 의사는 보자마자 낯익은 치아군요 라고 대답을 하고요. 레딕이라는 남성이 어금니 안쪽에 문제가 있다며 병원에 찾아온 적이 있는데 앞니 하나가 없던 환자였기 때문에 제가 새로 만들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라며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방문했을 때 엑스레이 등 개인 기록도 작성해둔 게 있으니 원하시면 드릴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에 검사는 아, 그래 주시면 고맙죠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상황은 위조 지폐 동판을 보게 된 후 근심에 빠져 있는 루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물건 자체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죄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데, 뿐만 아니라 그린리프라는 남성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루와 텔리에게는 큰 문제였던 거고요. 경찰에 알리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루는 텔리를 숙소에 남겨두고 동판을 맡겨둘 장소가 있는지 거리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 루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텔리가 창문에서 뛰어내려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던 거고요. 장롱 안에 숨겨놓은 동판 또한 사라지고 없다는 걸 확인한 루는 그린리프라는 자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를 찾아와 동판을 뺏은 후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루의 인생은 한순간에 슬픔과 실망감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건데, 더 이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술사 일은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리고 말고요. 하루하루 술독에 빠져 살다 싸구려 술집 뒷골목에서 마신 술을 개원하던 루는 그린리프를 찾아내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법정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변호사 댄먼이 검시관인 하워드에게 반대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의 정황들이 레딕의 죽음을 입증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단 최대한 배심원을 현혹시켜야겠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뜸 묻는 질문이 사람의 혈액형은 몇 종류냐 있냐 하는 거였는데, 검시관이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O형, A형, B형, AB형이 있다라고 말을 하자 이번에는 그중 제일 흔한 혈액형이 무엇이죠? 하며 묻게 되고요. 그 말에 검시관이 또 한 번 O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보더니 그럼 우리 중에도 O형이 있겠군요 라고 말을 한 뒤 검시관에게 발견된 혈액형이 레딕의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며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없습니다 라고 대꾸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변호사는 그럼 당신이 한 말은 모두 추론일 뿐이겠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 다음 증인으로는 치과의사인 스탠리를 증인석 위로 불러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묻는 질문이 레딕이 찾아와 어금니 안쪽이 아프다 했다는데 무슨 문제였었죠? 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스탠리가 별다른 문제는 찾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변호사는 그럼 그 외에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스탠리는 글쎄요, 빠진 앞니를 새로 만들어준 것 외엔 딱히 기억나는 게 없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말에 변호사는 의치는 이미 만들어 놓은 형태를 깎아 빈자리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에 스탠리가 그러지 않다며 사람마다 치아의 형태나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라고 말을 함에도 변호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들이 오고 갈 텐데 그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한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며 배심원들이 앉아있는 쪽을 지그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덴먼의 생각은 증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보니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착각한 걸 수도 있다는 걸로 몰고 가려는 작전인 건데, 그는 다음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여성을 증인석에 세우게 되고요. 살해된 걸로 추측되는 레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정부 메리는 피고인의 집에 고용된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집에 함께 머물며 생활하는 사람은 레딕 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평소 집사 겸 운전사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인데 한 번은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보니 지갑에 현찰이 두툼한 것이 돈벌이가 좋아 보이는 듯 했다는 말도 전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레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니 하나가 없고 운전사 겸 집사로 근무하다 몸이 토막나 소각장에 태워진 게 아닌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복수를 다짐한 루가 어찌 되었을지 살펴볼 텐데, 그는 알코올로부터 몸을 추스린 후 카드 도박으로 돈을 따서 어느 정도 넉넉한 자금을 모아놓게 되고요. 그린리프라는 남성이 지금쯤이면 위조 지폐를 찍어내고 있을 거라고 여긴 루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그린리프라는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렉 그린리프라는 남성이 1,000달러 가까운 돈을 은행에 입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금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가 남긴 신상 기록들은 모두 거짓이었지만 은행에서 전달되는 수표는 특정 주소지로 간다는 걸 알아내게 되고요. 결국 주변 일대를 모두 뒤져 우연히 만나게 된 주민으로부터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남서부 억양을 쓰는 50대 남성이 종종 건물에 들러 우편물만 가지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하여 루는 직접 그를 찾기 위해 스스로를 위장하게 되는데, 어릴 적 사고로 끼고 있던 의치를 일부러 빼내어 어리숙한 느낌을 풍기게 하고요.
과거 동료 중 죽었지만 사망 처리가 되지 않았던 남성의 이름을 떠올려 출생 증명서를 재발급받은 후 자신의 삶을 레딕이라는 인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죽었다고 하는 레딕이 알고 보니 마술사인 루였다는 말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는 차치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레딕이 된 루는 택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손님을 맞이하기보단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그린리프와 유사한 인물이 있는지 찾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가지 단서만으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몇 달이나 흘렀을까 싶을 무렵 클럽 앞에서 어느 50대 남성이 술집 직원과 언쟁을 벌이는 걸 우연히 보게 되고요. 한순간에 그가 지금껏 자신이 찾던 남성이란 걸 파악하게 된 루는 조심스레 그를 미행해 어느 속초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택시 기사들의 도움으로 그 집에 운전사로 취직하는 것도 성공을 하게 되는데, 루가 그린리프라며 찾던 인물은 지금 험프리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대외적으로는 석유 재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곁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본 루는 그게 모두 거짓이란 걸 어렵지 않게 파악하게도 됩니다. 그러니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갔다는 말인 거고, 다음 단계는 복수만이 남은 상태인 건데, 지금 당장 달려가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이겠지만 그 후 자신 또한 법에 의해 희생되는 건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고요. 루는 레딕이라는 가상의 인물에게 험프리스를 죽일 동기를 만들고 이후 복수를 실행한 후 사라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이 레딕이라는 인식을 쌓은 다음 험프리스 괄호 열고 그린리프를 죽인 후 잠적을 하겠다는 말인 건데, 그래서 이후 루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선 집안 곳곳을 뒤져 숨겨진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부터 파악하게 되고요. 과거 마술사를 하던 시절 동료에게 연락해 자신의 짐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엔 가정부 메리와 식사를 하며 일부러 두툼한 지갑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한 거냐면 레딕이 험프리스의 돈에 손을 대 의심을 받자 궁지에 몰린 레딕이 험프리스를 살해한 후 달아났다는 느낌을 풍기기 위해서였던 거고요. 자금으로 준비한 돈을 물수도 쓰며 행동한 레딕은 달아난 후 모습을 바꾸기 위해 치과에도 들러 의치 하나를 새로 제작하는 대범함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남은 건 이제 어떻게 험프리스를 죽이냐 하는 건데,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이라면 총소리가 나더라도 이웃이 듣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11월의 어느 날 밤 유견발 권총을 손에 든 레딕은 자고 있는 험프리스를 깨워 총을 겨누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법정으로 넘어가는데, 검사인 캐넌은 지금까지 죽은 시신이 레딕이란 것은 어느 정도 증명했지만 왜 그가 살해당한 것인지에 대한 동기는 명확히 알 수가 없었고요. 그나마 살아있을 때 급여가 월 250달러였던 레딕이 몇 배나 큰 씀씀이를 보였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금전과 관련돼서 그동안 고용인, 즉 이 자리에 앉은 피고인을 죽은 레딕이 그동안 협박해 왔을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금전 출납 기록을 뒤져보니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에도 프랑스로 떠나는 비행기가 예약되어 있었다는 것을 찾게 되는데, 검찰 측은 이를 통해 레딕이 무언가 일을 꾸민 후 달아나려 했지만 오히려 피고인에게 살해당한 것일 거라 여기게 되고요. 내일 있을 판결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의 죄가 확정될 거라고 검사인 케넨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휴정 후 피고인과 마주 앉은 변호사 덴먼의 상황으로 넘어오는데, 그리고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어머 세상에. 그는 자신의 의뢰인인 험프리스에게, 자, 이름이 나왔죠? 지금 모든 정황이 당신이 레딕을 죽였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험프리스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려치더니, 나는 레딕에게 협박을 당한 적도 없고 그의 시신을 보일러로 태운 적도 없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에 변호사 덴머는 답답하다는 듯, 그럼 레딕이 스스로 자살을 하고 스스로 몸을 화장했다 이 말입니까? 라며 험프리스에게 따져 묻게 되는데, 이에 험프리스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도 모르죠 라며 말을 줄여버리고 말고요. 그렇게 다시 상황은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은 채 최후 공판의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오른 험프리스는 한 손을 올려 선서를 한 뒤 사건이 있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잠결에 눈을 뜨니 레딕이 자신을 총으로 겨누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너무 놀라 돈이며 보석을 모두 가져가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총풀이를 자신에게 겨눈 후 지하실로 내려가라며 시켰다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보라고 손짓을 보내게 되는데, 이에 험프리스는 말을 이어가는 게, 겁에 질려 어두운 지하실에 내려간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다시 눈을 떠보니 자신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검사 케넨이 신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레딕이 사라진 후 집에서 사라진 게 있습니까? 라고 묻자 험프리스는 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검사가 아까 말한 돈과 보석이 사라졌나요? 라고 묻자 험프리스는 순간적으로 아 그건 아닌데 라며 대꾸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라진 물건이 위조지폐 동판이었지만 그걸 법정에서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검사는 순간 험프리스가 허둥대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사건에 대해 캐묻게 되고요. 당황한 험프리스가 허둥대며 횡설수설을 하자 변호사 덴머는 이대로 사건이 끝나는 건가 하며 배심원들의 반응을 살피지만 아무도 험프리스의 말을 믿어주는 것 같은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그날 밤 어찌 된 것인지 루의 입장으로 넘어가는데, 자신이 겨눈 총에 밀려 어두운 지하실을 내려가던 험프리스는 발을 헛디뎌 그대로 계단 아래로 쓰러진 후 기절을 하게 되고요. 그 충격으로 바닥에 꼽혀있던 자귀가 튀어올라 루의 손가락 하나를 순식간에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뜻하지 않았던 사고였다는 말인 건데, 처음엔 스스로도 어찌된 일인가 당황했지만 순간적으로 루는 이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고 여기게 되고요. 일부러 피를 더욱 묻히고 자신의 머리털을 사방에 뿌린 다음 마술 도구로 이용하는 뼈다귀 하나를 쓰레기통 안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식자재로 사용하는 고깃덩이와 자신이 예전에 사용한 의치를 이용해서 사건 현장을 꾸미게 되었던 건데, 이후 기절한 험프리스를 방으로 옮긴 루는 동판을 가지고 속초저택을 벗어나게 되었던 거였고요. 자기 손으로 복수를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험프리스가 지금껏 거짓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이 만든 거짓에 계속해서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저주를 내린 거라고 루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험프리스는 계속해서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바꿔왔었는데 그때마다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고요. 위조지폐 동판이 사라졌다고 말을 하면 레딕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감면받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죄가 생기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장면은 배심원들의 오랜 논쟁 끝에 험프리스는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데, 판사 또한 범죄 후 피해자의 사체를 비인간적으로 유기한 재질이 나쁘다고 여겨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고요. 변호사인 댐헌만이 자신의 의뢰인인 험프리스에게 사형을 선고받지 않은 게 천운이라며 위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위로가 되나? 아무튼 그리고 다시 상황은 결말로 이어지는데, 루는 손가락이 없는 마술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죽은 텔리를 따라가야 할 시간이군 이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험프리스는 몇 줄기 빛이 들지 않는 감옥 안에서 대체 이게 어찌 된 거지? 누가 어떻게 한 짓이야 하며 점점 미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작가 빌 벨린저가 1955년에 발표한 소설 이와 손톱이었는데, 국내에선 속조저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화되기도 했고요. 법정 장면에서는 루가 증인석에 나타나는 등 극적인 요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찾아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